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파고 들어볼 자료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중 나온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그 경영진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이 뭘 물어봤고 또 경영진은 어떻게 답했는지 그 대화 내용만 쏙 뽑아서 핵심 정보와 통찰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대화 속에서 숨겨진 그 핵심 사업 방향, 또 당면 과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 전망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특히 그 큰 두 축이죠. 옵텀이랑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두 사업부의 세부 전략 변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그 뜨거웠던 질의응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예상대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이 집중된 곳은 옵터멜스였습니다. 여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업 구조, 특히 그 수익 구조를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요청부터 나왔죠. 네, 맞아요. 옵텀 헬스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물어본 건데요. 답변을 요약하면 전체 매출의 한 65% 정도. 그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치 기반 케어, VBC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65%면 정말 비중이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15%는 그 전통적인 방식이죠. 서비스별 수가, fee for service. 그리고 나머지 20%는 보험사나 기업 고객 같은 지불자 대상 서비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그 핵심인 VBC 매출의 거의 3분의 2, 그러니까 66% 정도가 그룹 내 관계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HC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텀헬스 실적이 UHC랑 정말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다는 거군요. 거의 내부 거래 비중이 엄청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구조라는 거죠. 아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분위기가 좀 안 좋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질의응답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였을 거예요. 2025년 말 기준으로 보면 옵타멜스 전체 마진은 3%가 안 되고 특히 VBC 마진은 1%도 안 될 것 같다고 밝혔어요. 1% 미만이요? 정말요? 거의 이익이 안 난다는 수준 아닌가요? 그쵸. 거의 뭐 본전치기거나 적자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경영진은 이게 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장기 목표는 그대로 간다고. 옵타멜스 전체로는 6에서 8%, VBC는 5% 마진 목표는 변함없고 이걸 달성하려고 2026년을 대비한 조치들을 벌써 시작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군요. 네, 그런 의지를 보인 셈이죠. 1% 미만 마진이라니 정말 놀랍긴 하네요. 이게 바로 다음 질문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옵터멜스 전략을 바꾼다는 거, 특히 네트워크 줄이고 VBC 모델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이야기. 이게 결국 그 수익성 문제 때문이겠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갔나 하는 반성 같기도 하고요. 네, 뭐랄까 상당히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가치 기반 케어, 이 취지는 좋은데 여기서 좀 벗어났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를 너무 공격적으로 늘렸고 또 인수한 사업들을 제대로 통합하는 속도가 좀 느렸고 심지어 VBC 모델에 그다지 맞지 않는 상품까지 위험을 떠안았던 점 이런 걸 문제로 지적하더라고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해결책으로 네트워크 규모를 줄이고 좀 더 긴밀하게 통합되고 헌신적인 그런 VBC 제공자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적합한 관리형 상품이랑 환자군에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성과가 낮은 PPO 계약, 이게 2026년에 한 20만 명분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계약이랑 제휴 관계가 좀 느슨했던 의료기관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야, 정말 선택과 집중, 핵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거네요. 대수술이 들어간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핵심으로의 회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면 당장 2026년에는 멤버십, 그러니까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외형 축소는 감수하겠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2026년에 옵텀 헬스의 VBC 멤버십이 대략 한 1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고 답변했어요. 근데 이게 뭐 실적이 나빠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러니까 상품, 시장, 지역, 위험 감수 수준 이런 걸 전략적으로 조정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의도적인 축소다, 이 말이군요. 네, 당장의 멤버십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2027년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덧붙였고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가치 기반 케어, VBC 모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나올 법하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모델 아니냐, 한계가 명확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을 텐데 경영진 대답은 어땠습니까? VBC 포기하는 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는데 경영진은 VBC 모델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잠재력은 여전히 무궁무진하고 지금 어려움은 모델 자체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규율, 그러니까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핵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 뿐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운영의 문제이지 모델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러면서 성공의 열쇠는 VBC 모델을 올바른 상품, 제대로 된 프로세스, 그리고 엄격한 규율과 어떻게 잘 연결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VBC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텀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옵텀 인사이트. 여기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는 분위기가 앞서 옵텀 헬스랑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기술 투자, 특히 AI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지던데요. 네, 확연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옵텀 인사이트는 현재 경쟁력도 좋지만 잠재력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특히 AI 우선, AI first 전략을 강조하면서 관련 제품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우선 전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보험 청구랑 지급을 처리하는 플랫폼 옵텀 리얼,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의료 코드를 분석하고 제안해주는 옵텀 인테그러티 원, 또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크림슨 AI 같은 것들이 이미 초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구체적인 서비스들이 있군요. 네, 단순히 기존 서비스에 AI를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서비스 자체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걸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AI로 뭔가 큰 변화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이 좀 엿보이는 대목이었죠. 네, 옵텀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다른 큰 축이죠. 보험 사업 부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HC 쪽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상업보험, 그러니까 기업 고객 대상 보험, 이쪽 수익성 회복 시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언제쯤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지 로드맵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을 텐데요. 답변은 좀 신중했어요. 2026년에 의미 있는 진전, 그러니까 개선은 분명히 있겠지만 목표 마진 범위인 7에서 9%의 맨 아래쪽에도 여전히 못 미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20년에도 목표 달성은 어렵다. 네, 구체적으로 목표 하단보다 약 150bp, 그러니까 1.5%포인트 정도 낮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적절한 가격 정책을 쓰고 또 꾸준히 비용 관리를 하면 2027년에는 목표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다음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통 MA라고 부르죠. 이쪽 멤버십 전망은 더 충격적이었다고요. 앞서 옵텀 헬스도 멤버십 감소를 예상했는데 UHC 쪽은 감소폭이 훨씬 컸나 봐요. 네,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2026년에 MA 멤버십이 무려 10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100만 명이요? 와,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약 60만 명은 수익성이 낮거나 전력적으로 좀 맞지 않는 특정 상품들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계획된 감소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것도 의도적인 조정이 일부 있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40만 명은 기업 고객 대상의 그룹 MA랑 개인 가입 MA에서 비슷하게 줄어들 걸로 봤는데 가격 정책 조정이나 경쟁 심화 같은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MA 시장 전체 성장률 자체도 2026년에는 2025년이랑 비슷하게 거의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믿는다고 강조하긴 했어요.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이건 아마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좀 내비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100만 명 감소라니 정말 큰 숫자네요.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 이쪽 사업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죠. 여기도 마진 압박이 심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메디케이드 사업은 2025년에는 겨우 손익분기점 정도 맞출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2026년에는 마진이 더 나빠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더 나빠진다고요? 왜죠? 주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랑 실제로 늘어나는 의료 비용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가격 비싼 전문 의약품 사용이 늘고 또 정신건강, 행동건강 수요가 막 급증하고 그리고 집에서 받는 재택건강 서비스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을 주요 압박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 비용 압박이 심하군요. 네, 그래서 2026년이 실적 바닥일 거고 그 이후 한 1년 반에서 2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회복해서 약 2% 수준의 마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주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나 예산 협상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는 걸 시사한 거죠. 듣다 보니 이 규제나 정책 환경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게 느껴지네요. 최근에 의료비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문제인데 일부 의료기관의 공격적인 코딩 관행, 이른바 업코딩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진료 내용을 좀 부풀려서 청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땠나요? 네,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진은 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로 진료 한 건당 서비스 강도나 복잡성을 높여서 청구하는 경향이 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을 언급했나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하지 않은데 더 비싼 시설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할 때 관련 없는 서비스를 막 추가하고 불필요하게 여러 전문의를 동원하거나 또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DRG, 진단명 기준 환자 분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특히 문제가 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부적절한 청구를 걸러내는 지불 정확성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내부 정책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 통제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답변이었죠. 그런 노력들이 좀 효과를 봐야 할 텐데요. 또 다른 규제 관련 이슈로 메디케어 파트 D, 그러니까 처방약보험 관련 질문도 있었군요. 구체적으로 3등급 브랜드 약품에 대해서 기존의 정액제 코페이 방식 대신에 정률제 코인쇼런스 방식으로 2026년 플랜 설계를 바꾼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변화잖아요. 네, 그 배경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V28 규제 영향 같은 최근의 여러 규제 변화들, 이게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의 표준 혜택 설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다년간의 전략적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아,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다. 네, 특히 어떤 특정 시범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가 좀 불확실했던 상황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한 결과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현재의 정률제 설계가 업계 전반적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고 2025년에 했던 정액제 구조가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규제 환경 변화랑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의 관계,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총괄하는 CMS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계 설정이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긍정적인 톤의 답변이 나왔어요. 현행 정부가 MA 프로그램 현대화나 개선에 대해서 업계와 좀 열린 자세로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안정성을 높이고 현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부 쪽에 계속 제안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나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좀 기대감을 나타낸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무 그리고 자본 배분 전략 관련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볼게요. 3분기에 갑자기 투자가 확 늘었는데 이게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비용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투자 성격인지 이걸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 약 4억 5천만 달러 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재단을 통한 기부금인데 이게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단연간의 활동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사회공헌 투자의 일환이라고 밝혔고요. 아, 기부금?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3분의 2는 인력에 대한 투자,
특히 아까 말했던 옵텀 인사이트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나 또 기존 직원들의 성과에 연동된 인센티브 지급 이런 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이 일회성 지출이라기보다는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였을 텐데요. 자본 배분 전략, 특히 주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거죠. 자사주 매입 재개 시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아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부채 비율을 장기 목표치인 40% 수준까지 낮추는 거다. 이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 하반기에는 이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하반기? 네. 따라서 바로 그 시점인 2026년 하반기부터는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같은 기존의 자본 배분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배당 정책은 기존대로 유지될 거라는 점도 덧붙였고요. 일단 재무 건전성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과 성장 투자를 재개하겠다. 아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을 쭉 훑어보니까요.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실적 압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더 멀리 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업 구조 조정하고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히 옵텀 헬스가 VBC 모델을 아주 과감하게 재정비하는 모습 그리고 옵텀 인사이트의 AI 우선 전력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이 회사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UHC 쪽도 물론 상업보험 가격 정상화나 비용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 회복을 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메디케이드 시장의 재정 압박이나 MA 시장 성장 둔화 같은 외부 환경 변수는 여전히 좀 안심할 수 없는 요인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드러난 큰 그림은 핵심으로의 회기를 통한 내실 다지기,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이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승부를 걸고 있다. 이런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분석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단순히 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넘어서 헬스케어라는 이 거대한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또 내부적인 도전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생생한 고민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옵텀이 지금 추진하는 가치 기반 케어 VBC 모델로의 회귀와 재정비가 과연 이 복잡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인 현재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VBC가 추구했던 본래의 이상, 즉 더 나은 의료 결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실현하면서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수익성까지 확보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